제가 1년 전에 사업 이제 막 시작할 때 너무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뭐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있죠. 내가 망망대해에 있는 거다. 망망대해라면 다들 할 말 있습니다. 경시대 대비 무슨 문제를 푸는 반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선생님 해주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 선생님이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저만 다른 문제를 애들은 못 다 풀고 알아들었어? 있었어요. 저 그 느낌 너무 싫어요. 저는 대학원 때도 그래서 울었어요. 진짜 고개 묻고. 너무 좌절스러워서. 또 수박 알바 하면서 장난 아니야. 맞아. 막 나 딜 것 같은 거. 거기 너무 많아. 쫄보야. 맞아. 내 손이 딜 것 같아. 내가 계속 부들부들거리고 있으니까. 라이스 알바할 때 갑자기 다 알바를 동그랗게 담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주려는 순간 실장님이 제 팔목을 치면서 아이스크림이 딱 떨어졌어요. 다시 아이스크림 통에 다시 퍼. 이쁘게 다시 퍼. 종횡무진 20대를 지나온 언니들. 실패담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좀 우울증을 앓고 나서부터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내 멘탈을 되게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전한 선택들을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전을 하자니 내가 너무 허덕이고 나는 4시간만 도전해도 한 번 울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그런 것 같아. 우리 나이 또래에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뭔가 이게 성에 차고 우리의 삶을 많이 옥죄다. 맞아. 못해도 되는데. 못해도 된다는 말이 이렇게 속 시원합니다. 청취자들도 그럴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어딘가에도 나랑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죠. 결혼 3년차 남편의 칼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밤의 여유도 관록이 묻어납니다. 요리는 주방은 제가 주로 담당을 하고요. 빨래나 주변 정리나 청소 같은 거는 와이프가. 전 주는 대로 다 잘 먹는 편이에요. 맛없으면 안 먹어요. 서밤은 요리는 안 하지만 요구는 잘합니다. 어차피 베이컨 냄새 나는데 스테이크도 구우면 안 돼? 왜? 나 너무 배고파. 와이프가 요구가 굉장히 확실하고 현실 가능한 것들을 요구를 주로 해서 제가 막 짐작해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겠다, 이런 걸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덜 하니까 확실히 좀 그냥 편해요, 이제. 제가 반대로 저는 요구를 잘 못하고 안 해주면 괜히 꽁에 있고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이프처럼 확실하게 자기 요구를 하는 게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 있어.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원래대로라면 나 저기 누워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워있지를 못해서. 당당한 서밤. 그늘이라고는 없어 보이지만 20대의 그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우울했고 너무 사는 게 공허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너무 집에서 많이 싸우셔서 집에서 마음 편히 있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되게 힘들거나 우울할 때 어디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학교에 있는 학생상담심리센터에 갔었는데 아무리 심리학 전공이라지만 아는 것도 없었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심리상담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저는 하나예요. 저는 제 감정을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느꼈던 감정은 우울증의 아주 그런 아무런 감정 없음, 무기력함이거나 아니면 아주 치솟아오르는 분노였기 때문에 저는 감정을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억압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내 감정을
여기서만이라도 솔직하게 표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 일기에는 털어놓게 된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림 일기로 공유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로그 이웃들의 짠한 댓글들을 보면서 그들의 공감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그림 일기는 2권의 책이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상담을 이제 3번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저를 많이 이해하게 돼요. 내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막 쿵쿵쿵쿵 다 부딪히게 되잖아요. 이유 없이 아프고. 그런데 상담을 받다 보면 아, 나한테 이런 모양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부딪히게 되는구나를 이해하게 되고 아, 이게 나구나.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수용하고 맞춰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걸 좀 배우게 됐어요. 늘 날이 서 있던 마음은 그림 속 캐릭터처럼 둥그러졌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대화를 솔직하게 잘한다.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나. 제가 노하우죠. 그 말이 맞아요, 사실. 비결이 뭐야? 제가 되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어요. 감정부터 얘기하기, 단어 3개로 이야기 만들어보기 이런 정말 아주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두 사람은 자기에게 다정한 사람이 배우자에게도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우울증의 긴 터널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경험한 거는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는 삶이었어요. 이게 죽어야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전문가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평생 동안 우울증에 걸려 병원에 가는 비율은 5%. 환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아파도 정신과를 찾지 않기 때문에 집계된 환자 수가 적은 겁니다. 네, 저희 얘기 중에 문고리 잡고 5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병원을 갈까 말까 정신과 문고리 잡고 한 5년은 있다 오는 것 같다. 의사들이 느낄 때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내가 우울한 것 같다고 하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가지고 가족이나 친구가 처음 첫 번째 진료나 또는 한 2~3번째 진료까지 같이 방문해 주기를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이 나는 좋아요. 평범한 커피숍에서 만나요. 평범한 옷과 신발 조제가 오늘의 첫 식사를 합니다. 사이에 느끼지 말아요. 평범한 사람이 나는 좋아요. 평범한 일상을 함께 식사를 내가 하루에 2끼 이상 한다는 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는 지표라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식사 하루에 2끼 이상 하면 SNS에 올려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그래요. SNS 친구들에게 조제는 우울증을 숨기지 않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는 인증샷. 올리자마자 응원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다른 분들도 밥 먹었다고 올리기도 하고 약 먹은 것도 올리고 그리고 뭐 외출했다거나 뭐 알바 출근했다거나 이런 거 올리면 다들 가서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인터넷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해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무기력한 거랑 병적 무기력은 정말 틀리거든요. 2008년에 첫 진단을 받고 조제는 몇 번의 우울 사파를 겪었습니다. 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지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정말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네. 이유는 그냥 그게 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울증을 앓기 전 그녀는 일 욕심 많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에 마지막으로 정규직으로 다닐 때였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게 이제 소진됐다고나 할까? 그래서 회사에 가서 모니터를 켜기만 해도 막 과호흡이 오고 그 정도로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한꺼번에 발병을 했거든요. 저는 너무 절망해서 그냥 몇 달을 집안에만 계속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태였죠. 밥도 안 먹고. 그때는 좀 더 밝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막 놀러도 잘 다니고 막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까마득하네요, 진짜. 저는 그냥 제가 유능한 커리어우먼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제는 오래된 것들이 함께 낡아가는 이 거리를 좋아하지만 아직도 집 밖을 나서기 힘든 날도 있습니다. 주 5번 외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나아진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서 밖에 못 나가서 밥도 못 먹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 일상생활의 루틴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을 갖다 생각해서 밖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외출하려고 여럿이 함께 쓰는 공간 귀퉁이에 작은 작업실도 얻었습니다. 우선 외출 성공을 알립니다. 얼마 전 조제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책 읽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읽고서 얘기하는 모임이거든요. 거기에 가져갈 발제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마음이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모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언제나 힘을 주는 SNS 친구들을 위해 작은 책도 만들었습니다. 책의 한 컷 한 컷은 조제가 SNS에서 친구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동안 조제는 동화책을 펴냈습니다.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약간 간지러운데 소중한 너의 소중한 하루를 이렇게 보내버릴 거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내 하루가 소중하다고 느끼거나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주로 자책했었는데
소중한 하루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네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고 일단 의문이 들었는데 좀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야지 다음에 이랬고 새로운 생각을 했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적어놨어요. 또 잊어버릴까 봐. 원래 긍정적인 경험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막 저처럼 저 같은 사람 아니고 원래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더?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얘기를 막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 듣고 되게 컬처 쇼크를 받았거든요. 난 어릴 때부터 밥 먹듯이 죽고 싶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자살 충동을 안 느낀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랐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여기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조제님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 자체를 좀 알아차린 것으로도 내가 큰 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중요한 거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내 하루가 어떤지, 지금 내 기분은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인지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라 좀 뭔가 지루하고 심심한 상태에 있는지 두 개가 다른데 내가 우울을 오래 겪었으면 이거 우울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저희가 많은 기술들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기 상황에서 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거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들, 대인관계 기술 같은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 기술들을 일상에 적용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저는 본인의 우울증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뭘 잘해야지 살 가치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뭔가 성취를 해야지 살 가치가 있고 뭔가를 잘해야지 살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절박하게 하면 절박할수록 더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엄마와 딸에 대한 장편 동화를 쓰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그거 생각하면 뭔가 또 절박해지려고 하고. 어떤 게 좀 부담으로 느껴져요? 장편을 쓰려고 하면? 옛날에는 내가 이 동화를 잘 쓰지 못하면은 그러죠. 막 글을 쓰지 못하면 내 인생 가치가 없어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되게 하는지도 모르게 되게 무의식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자책은 되게 많이 줄었어요, 진짜. 자책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책하지 말라고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함께 배웁니다. 자라면서 해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집안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는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조금 그래서 방치돼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는 왜 나만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든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많았는데 좀 심리치료하고 이러면서 그냥 가족 뽑기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나는 거기에 태어났을 뿐이고 그런 일이 겪었지만 이제 앞날을 더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을 떠나보내는데 너무 많은 애를 쓰느라 자기를 돌보는 걸 잊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어려우면 자기 어릴 때 자기를 어린이로 한번 만들어보고 생각해봤는데 어릴 때 나는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 애를 갖다가 왜 칭찬도 안 해주고 잘 안 해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나라도 잘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 외로웠지만 마음씨가 예뻤던 그 아이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겁니다. 예전엔 여관이었지만 이젠 문화공간입니다. 오늘은 독립출판물의 저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성 출판계의 틀을 벗어나서 스스로 책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들. 현경도 그런 작가 중 한 명이죠. 게다가 이 전시회의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작은 여관방은 작가들의 서재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에 현경의 서재도 있습니다. 한 달 전 현경은 정신과의 보호병동에 입원을 했고 그때의 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병동에서 썼던 일기장. 이거랑 같이 둬서 많이들 써주시는 것 같아요. 매일 웃고 다녀서 제가 우울하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난 진짜 힘든데. 라고 적혀 있는 거 밑에 저희 반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될지 몰라서 어떻게 쳐다봐야 할지 몰라서 안아줬어요. 그래도 미안해져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현경은 독립출판물 시장에서 처음으로 우울증 이야기를 펴낸 작가입니다. 첫 책의 제목은 그녀의 증상에서 따왔죠. 제가 평소에 우울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조증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말을 몇 번 했어서 그 친구가 그걸 붙여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만 같은 상태가 되고 또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잠도 거의 안 자고 그래서 한 달? 3주 정도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밥도 잘 안 먹고 그래도 뭐 일어난 순간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만들어내고 일하고 이랬던 상태였었죠. 현경의 조울 증세는 몇 년간 지속됐지만 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병원에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끝까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너무 심각해져서 병원에 다시 갔을 때는 아 이번엔 진짜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이번에 생각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했다가 폐쇄병동으로 가게 됐었죠. 죽고 싶어요 이렇게 라는 말을 되게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 쫄보라서 죽지는 못할 거예요 라고 그 뒤에 붙였는데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갈 곳은 이제 병동밖에 없다 하셔가지고 현경이 앓고 있는 우울증은 우울과 그 반대극인 조증이 교차한다 해서 조울증 또는 양극성 장애라고 불립니다. 우울증이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되어 극도의 무기력을 경험한다면 조울증은 에너지가 과도한 조증과 무기력한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원 이후 한 달 만에 찾은 병원, 정기 진료를 받는 날입니다. 약간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 게
되게 제 삶이랑 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는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운동 가는 것처럼 귀찮긴 한데 가야 되는 그런 곳.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얼마 만에 뵙는 거죠? 한 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이렇게 약 드시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주신 거만 다 먹고 뒤로 안 먹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의 흐름도 좀 늦어졌군요.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우울과 우울이 아닌 게 어떻게 교차하나 이런 걸 뭐 다시 한번 봤는데 이 봄철이 조금 취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4, 5월에 진짜 항상 좀 네.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변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뭐 긴밀하냐, 뭐 관계가 깨지느냐 이런 것도 어떤 힌트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체크하시는 게 경과에는 꽤 중요하니까요. 네, 그때 약 먹었을 때 그거 먹으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한 10시간 자고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는 약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저도 가끔 이제 피 검사나 이걸 통해서 재보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으면 좀 줄일 수도 있고 잠을 위해서 드리는 약이 지금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상태가 계속 달라지면 약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도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열심히 방문을 해 주셔야 돼요. 현재 양극성 장애는 약을 끊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게 최고로 좋은 치료라고 돼 있어요. 뭐 약을 써야 되는 뭐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 우울해지고 원해서 뭐 들뜨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약을 꾸준히 먹고 감정의 오르내림을 일정한 폭으로 조정하는 일입니다. 조증일 때도 우울증일 때도 그건 늘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 동창 레성을 만났습니다. 입원 전에 보고 2달 만입니다. 요새는 좀 낫니? 원래 엄청 조증이었어요 그때. 요즘에 약간 좀 멍해진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대.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술 별로 안 마셔. 성경님한테는 어떤 모습 보세요? 어렵다. 저는 친구가 몇 명 없어가지고 저도 안 좋은 상황일 때 불러도 언제든 될 것 같은 친구. 올해 들어 자주 못 봤지만 입원 전에 본 현경은 유독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였거든요. 제가 훈련소에서 이 친구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장 못했다. 근데 사실 별거 아닌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미안해서 울었다기보다 되게 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 그때는 얘만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놀랐죠. 나중에 듣고 보고 죽으려고 했다니 그게 할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 친구 말고도 몇몇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감시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고마운 일이죠. 대학 때부터 봐왔지만 현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심약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바빴거든요. 본인이 부담을 지려고 하는 친구다 보니까 되게 일을 도맡아 했어요. 이거 하자 그러면은 그 다음날 뭔가 뚝딱뚝딱 뭔가 만들어 오거나 힘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동안 많이 변했지만 남다른 추진력은 여전합니다. 저 근데 병원 책 나온 건 조금 놀랐어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경험을 남겨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 약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남긴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우리가 모두의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힘겨운 20대를 지나느라 마음을 다쳤지만 현경은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레성은 그걸 알죠. 현경의 책 회수의 병동으로의 휴가 북토크가 열립니다. 독자들은 이 낯선 이야기의 작가가 궁금합니다. 폐쇄병동이라는 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과에서 중환자실 같은 곳, 정신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데 이 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내가 먼저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되게 무균실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책 읽기랑 TV 보기, 탁구 치기, 피아노 치기 이 정도가 끝이었어요. 보통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중엔 대부분이고 40, 50대, 50, 60대 되면 초기 치매이신 분들 그리고 좀 20대나 애매한 나이에 있으면 조현병인 분들도 꽤 계셨어요. 여기서는 아무랑도 친해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두 번째 날부터 바로 친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책에는 20대 환자였던 언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자는 내게 왜 이곳에 들어왔냐 물었다. 나는 잠깐 고민하다 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짧게 답했다. 드레싱을 한 여자의 이유는 척 봐도 알 것 같았는데 나도 왜인지 물었다. 언니가 옆에 앉았다. 또 늘어난 할퀸 자국. 나는 피아노 앞에서 말했다. 언니 있죠? 제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누가 이러대요.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남한테 풀어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그럴 때 자신을 탓하고 핥히고 죽이는 거래요. 언니는 대충 끄덕였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언니가 항상 이렇게 좀 없어졌다 싶으면 자해를 하고 안정실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슬프게 앉아있고 이래서 거의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착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 좀 나빠질 필요가 있으니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나를 때려라 라고 했는데 항상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언니의 오래된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지만 현경은 스스로의 진심을 마주볼 때가 있었습니다. 면담을 하다가 주치의 선생님이 물었다. 그래서 죽고 싶은데 정말 죽을까 봐 그게 무서운 거죠?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끄덕였다. 순풍에도 꽃들이 바들바들 떨었다. 색색으로 떨리는 꽃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많이 떨리는 꽃이구나 생각했다. 북토크가 끝나고 나니 독자들은 이 젊은 작가가 더 궁금해집니다. 본명으로 책을 펴낸 그녀의 솔직함 앞에서 사람들은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이제 보호되는 공간이었다라는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폐쇄병동에 실습 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편견을 갖고 막 저렇게 아픈 사람들만 미쳐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거나
더 많이 활동하다가 상처받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사실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의 목소리로 병동 이야기를 듣는 밤. 오래 기억날 것 같은 밤입니다. (2015년) 우울증에 걸린 뒤 많은 시간을 이 방에서 보냈습니다. 이게 몇 년도지? 이게 아마 2013년도? 14년도였을 것 같은데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하면서 이게 10월달 달력인데 달에 회사 다니는 거 말고 하는 게 고정적으로 3-4개를 막 시작하고 틈틈이 막 사람 엄청 만나고 드럼을 배웠었고요. 크로스핏을 했고 그리고 이때 또 댄스 학원을 다녔을 거예요. 재즈 댄스 학원을. 그거 말고도 막 토익 공부하고 이제 회사 업무 공부하고 저 진짜 집에 없었어요. 거의 잠만 자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우울과는 정말이지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 딸이 두문불출하자 엄마는 정말 애 같았습니다. 애가 공부도 잘하고서 특별한 애가 되겠구나. 좀 뛰어났어요. 공부도 워낙에 잘했고 알아서 잘했어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아마 내 딴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쟤도 힘들었겠지만 우리도 뭐랄까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그럴 때 쓰는 거구나.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진짜 엄청 싸웠어요. 아는 척도 안 했고 소리 지르면서 싸웠고 진짜 전 지금 나갔고 저는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힘겨웠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일기를 썼습니다. 그걸 이번에 책으로 출판합니다. 이참에 엄마 이야기도 담아보려 합니다. 엄마가 나 우울증인 게 사실 그 병으로 인정 안 했잖아. 그치? 엄마가 되게 의지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치. 그 엄청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치, 의지. 우울증을 의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어야 돼. 난 그 의지는 많았어. 그치? 그렇지. 그건 있었어. 그럼 네가 나도. 그거를 의지로 이겨낼 줄 알았는데 못 이겨내더라고. 그리고 약에 의존하고. 근데 솔직히 정확히 하면 난 약보단 상담에 의존했어. 선생님이 약을 먹어야 된다니까 먹었어. 그리고 약은 언제 끊을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나지 않고서 6개월이라고 했어. 아니, 요즘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최근 한 달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 아무튼 근데 나아질 때는 한 번도 우울했던 적이 없는 것 같고 우울할 때는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우울증 앓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무기력했잖아. 되게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고. 그랬을 때 나한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뭔가 잘해야지만 나를 좋아할 거란 막 생각이 있었어. 그건 네 착각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좀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네가 바보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집에 살았는데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꿈을 꿨어요. 제가 이렇게 총에 딱 맞았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치료받으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속에서 너무 서러워서 딱 깨고서도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꿈속이라도 엄마한테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말을 안 한다?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게 엄마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부족했구나? 마른 꽃처럼 메마른 설기는 뭐든 의심했습니다. 그때도 사랑스러운 딸이었다는 걸 이제는 믿지요. 설기가 서대문 전시회에 왔습니다.
12개의 서재에는 설기의 방도 있습니다. 설기의 회복 일기와 우울증을 이기려고 애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관람객은 남자분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우울증을 인정하는데 여자들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모래 설기와 성현은 오늘 처음 만났지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상담 얼마나 받으셨어요? 상담 2015년도부터 받아가지고 근데 전 진짜 상담 추천해요. 저는 처음에 상담은 사실 유료 상담보다 그냥 무료 상담으로 한 10회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먼저 하시고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세계예요. 병원 잘 다니세요? 저는 2주에 한 번 가고 매일 먹어요. 매일 밤에. 밤에만? 네. 저는 약 먹은 지만 5년 됐죠. 잘 맞아서 제 생각은 그냥 계속 먹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다행이네요. 그 자기한테 약 맞는 거 찾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은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높습니다. 우울증 치료제인 항우울제 소비량이 OECD 국가 중 꼴찌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치료약, 그러니까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전혀 없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신경안정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누구보다 중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의존되고 중독될 정도로 그렇게 투여하지 않아요. 저는 가족한테도 평생 드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전한 약물입니다. 네. 성현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걸 회사 사람들에겐 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거래처 직원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회사 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방식이 되게 부정적이라서 진짜 친한 경우라도 좀 말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울증 가진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성현은 자신의 우울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압니다. 그때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직후인데 어머니는 이제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말하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왜 쓸모없는 사람은 안 데려가고 왜 쓸모 있는 사람을 데려갔냐, 쟤는 왜 안 죽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사실상 좀 절연됐다고 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서로 연락 안 하고 그런 상태가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진짜 아주 조금 없진 않지만 지금 사실 연이 끊겼다 싶은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해요. 가족이라는 족쇄를 벗고 나서야 비로소 숨쉴만 해졌습니다. 자살 사고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죽고 싶다는 감정이 드는 거지만은 그 감정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는 너무 살고 싶다였거든요.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뒤로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성현은 설기가 보내준 서울시의 무료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5년간 약물 치료만 받다가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합니다. 여기 변화 바라는 것에 정상인이 되는 것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민해지고 좀 가끔 화가 치미는 부분을 없애진 못하더라도 좀 상담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고 내가 화가 나고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 느끼면 안 되는 감정은 없는데 대신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으로 표출만 되면 돼요. 그거를 불안감을 떨치려고 애썼는데 어떤 감정이든 느껴도 괜찮다니 조금은 놀랍습니다.
오늘 성현은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기다리던 주말, 설기가 데이트를 합니다. 2015년, 둘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설기가 아프기 시작할 때였죠. 아 근데 나는 놀랬다니까. 뭐야? 상담에 처음부터 나 혼자 들어간 줄 알았어. 되게 오래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녹음을 들어보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와. 상담센터를 알아보고 함께 가준 사람도 남자친구였습니다. 처음엔 상담 시간에 함께 들어가 주기도 했죠. 옛날에 왕심 씨 있었을 때 약간 환청 들리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아 뭔가 기억나. 그러니까 어렴풋이 얘기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마치 아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환청이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차라리 그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으면 안 됐을 수 있겠어. 그래서 가끔 되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정말 공감이 안 됐어요. 너무 나아지고 있거든요. 바쁜 시간을 쪼개 곁에 있어줬지만 서툰 격려도 재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우울이라는 게 설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울로 인해서 설기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울을 앓고 있어서 연애를 못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우울이 있어서 연애에 조금 더 신경을 못 쓴다 혹은 연애에 좀 더 둔감하다라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우울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감기라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거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우울증은 상처였지만 서로를 보듬으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어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